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영조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72년 전에 북한이 남침을 해서 3년간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거의 대부분이 낙동강 방어선 안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파괴되고 폐허화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천만의 이산 가족이 생기고 이 소위 전쟁 고아가 발생하고 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16만 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던 그런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를 6.25 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1시간 정도의 이제 강의 내용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남을 만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역사 연구 주제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선정돼서 연구된 주제가 소위 르네상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르네상스 주제가 전 세계에서 한 2만 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됐었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코리안 워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더 코리안 워라고 하는 6.25 전쟁에 관련한 연구도 이 세계에서 르네상스에 관한 연구 못지않게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이란 날짜가 연도가 매우 중요한데, 1994년도에 소위 러시아가 전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재직하실 때 옐친이 러시아 문서를 한국 정부에다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비밀 외교 문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 6.25 전쟁에 관련해서 아까 소개드린 대로 한 2만 편 가까이 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그동안 발표됐는데, 그 중에 가장 집중된 주제가 6.25 전쟁의 발발 원인입니다. 그 발발 원인만 책임론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하다못해 인도 학자들도 이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하기도 하고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논문이 이제 발표됐는데, 이 논문들이 발표될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소위 이 공산권의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 중에는 자료는 없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북한의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사주를 받아서 불법 남침한 전쟁이다, 이렇게 전통주의 입장에서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을 계속 번복해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김일성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물적 증거를 이제 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북한의 자료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문건들은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아주 그야말로 도서관 어디 구석에 그냥 꽁꽁 숨겨가지고 놓고 있어요. 그러던 자료가 1994년에 러시아가 비밀 외교문서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옐친이.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에 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은
1994년 그 무렵에 이전의 연구와 이후의 연구는 서로 지평이 다른 6.25 전쟁에 대한 연구 결과는 1994년부터 다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공산권 자료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쟁 원인에 관련해서 소위 그 공산권의 비밀 외교 문서 자료가 이제 공개되면서 그 실상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도록 논쟁이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쟁이 종식이 됐다는 거죠. 무의의 그 논쟁에 있었던 부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4년 옐친 문서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이 전쟁에 관한 연구 지평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먼저 이제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 그 관련해서 전쟁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주범이니까 이 북한 지도부가 소위 이제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행동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북한은 소위 말해서 한반도라 하면 이게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북한이 있는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지역이 이제 한반도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북쪽의 북한 지역의 김일성이 공산 정부였던 김일성 정부는 무력으로 그러니까 군사력을 써서 이 대한민국까지 공격을 해서 이걸 다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산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무력 통일, 국토 완성론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통일 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북한 정부 말고 북한 정부의 사주를 바꿔서 이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소위 남노당, 그 공산당 세력이죠. 박헌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도하는 남노당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해서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남쪽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그 정부의 이승만 정부에 반해서 이렇게 이 반대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남노당의 이제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 그러던 것이 소위 이제 그 남노당과 김일성 정부하고 전부 이제 의기가 투합이 됐던 것은 결국 전국적으로는 무력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북한의 김일성의 정권을 쥐고 있던 주로 요인들은 북노당계라고 해서 북노당계 인사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엽이라든지 이런 주로 이제 남쪽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노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노당과 북노당에 이제 크게 북한의 권력은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제 김일성이가 주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전쟁 부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북노당계의 김일성이
소련 군사 고문단들을 하고 같이 이제 전쟁에 대한 전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무기를 어떻게 들여와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련군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김일성 그 북로 단계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박헌영의 남로 단계에서는 김일성의 구상하고 있었던 그 남침을 하게 되면 소위 민중 봉기를 유도해서 남쪽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 일부 우리에게 그야말로 동조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야말로 뭐 데모를 일으킨다든지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그 보이콧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해서 이 정규군의 공격과 짝을 같이 해서 소위 말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민중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이 공격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무게 중심을 갖고서 이제 이 북로 단계를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국 전선, 지금도 조국 전선이 북한에 있죠. 근데 어쨌든 조국 전선이 1949년 6월 25일 날 북한에 만들어져서 소위 말해서 이 조국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정당 단체 그런 거에 대한 합의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겉의 모양은 이제 합의체로 이제 결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전쟁 전까지 북한에서 이 조국 전선을 활용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위장된 평화 공세를 펼치기 위한 그런 기구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소위 그 유명한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선의 의장을 맡고 하는데 김두봉이는 이 대한민국에 있다가 이제 올북했던 인물인데 결국 북한에 융화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거세되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국문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긴 한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49년 3월에 굉장히 한반도에 아까 말씀드린 김일성이가 정부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박헌영이나 휘하의 장관들을 장차관들을 한 50여 명을 대동하고서 소련의 스탈린을 가서 만납니다. 이게 이제 49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탈린을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북한에 주둔해 있던 소련 대사 스티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의사 전달을 했더니 왜 만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한반도 통일 방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아젠다로 미리 써가지고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17일이에요. 1949년 1월 17일 날 이제 스탈린을 만나서 토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1월이면 이미 이 김일성 일행이 스탈린을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자기가 공격을 하는데 스탈린이 장비를 대주면 지원해주면 전쟁을 하겠다. 그런 어떤 논의는 북한 내부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 정부가 수립된 바로 직후부터 이미 무력 국토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됐고 49년에 들어가서부터는 오로지 관심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움직일 때 1949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대한민국의 관리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도독림이 더 나쁘지만
도둑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집단속을 안 한 주인도 잘못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간접적인 책임이긴 하지만, 그 물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김일성의 이 권력에서 1949년 1월이 되면 벌써부터 전쟁을 이미 결정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밟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3월에 이제 성사가 돼서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북한 내에 장차관 한 50여 명이 모스크바에 스탈린을 가서 만납니다. 그 스탈린을 가서 만나는데 그동안 학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북한과 소련 조소 경제 및 문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을 가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옐친 문서를 들여다보면 그 1994년에 공개됐던 그 옐친 문서를 보면 그게 이제 그 비밀 외교 문서니까 그 소련의 그 문서죠. 그 로어로 되어 있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그 문서인데 거기에 스탈린과 김일성, 박헌영이 대화했던 그 내용들, 비망록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과 스탈린 간에 오고 갔던 그런 그 중요한 얘기들. 그래서 스탈린이 내가 너인데, 당신인데 탱크를 250대 정도 주겠다. 그러니까 남침할 때 가장 그 파괴적이고 유력적인 무기가 탱크였잖아요. T-34라고 하는 전차. 오늘 여기 조달진 그 추모사업회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조달진이 10여 대를 부셨던 그런 탱크가 북한 무기 중에는 가장 기습적인 굉장히 파괴력 있는 그런 무기였죠. 그런 전차 탱크를 250대를 주겠다라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그런 내용에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소총을 몇 정 주고 무전기를 몇 대를 어떻게 주고 뭐 이렇게 이 전쟁을 하기에 필요한 그런 무기와 장비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내력 그런 품목들이 그 문서에 소상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 메달까지가 그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명확한 문서죠. 그래서 이제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무기들을 지원받기로 이제 하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북한으로 이제 김일성 일행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월 정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탱크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항공기 그 비행기도 한 200대가 들어옵니다. 200대. 그 야크기라고 해서 러시아 그 소련제 그 전투기죠. 야크기가 한 200대 정도가 들어와요. 당시에 한국은 군에서 운영하던 비행기가 그냥 요즘에 여러분들 어디 민간 항공 조종 학교인가요? 그런 게 가끔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한두 사람이 타고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연락기나 훈련기예요. 당시에 대한민국 군에서 갖고 있던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락기, 조그마한 연락기 10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10대.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야크 전투기를 200대 정도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뭐 전력 차이에 있어서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의 문서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뭐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학자들 간에도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명확한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서가 무슨 한두 장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런 비밀 외교 문서나 그 러시아 문서들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서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양의.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논의가 돼서 북한으로 장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겉으로 발표됐던 조소 경제 및 문화 협정을 체결을 그 당시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해서 여기 김일성 사진이 보이죠? 30대 김일성의 사진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김일성 일행이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바로 다시 기밀 특사라고 하는 북한의 소위 말해서 주석 특사죠. 그 대통령 특사격이죠.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이제 방문해서 마오쩌둥, 모택동을 가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그 사절단들이 중국으로 다시 그 5월 달에 올라가서 마오쩌둥, 주올레, 주석이 중국 내에 군사 분야 또는 행정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만나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중국의 남아 있는 한인 병력들을 이 북한으로 어떻게 언제 보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소위 해방이 되잖아요. 조국 광복을 이제 맞게 되는데 일제의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해방을 맞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잖아요. 이 1945년 8월 이전에 있었던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중에는 무장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공산진영에 들어가서 중국군에 편성이 돼서 중국군 속에 편입이 돼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정부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들어오지 않고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로서는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군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훈련된 군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보니까 중국군에 편성된 한인 병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김일성으로서는 되게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을 만나서 중국군의 인민해방군에 편성된 그 조선인이 한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그래서 그 병력을 북한으로 보내달라라고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대략 중국에 가서 이제 마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북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사실도 잘 몰랐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소련 비밀 외교 문서는 소련이 중국에다가 대사관을 파견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의 지도부가 움직여 갔던 모든 내용들이 다 첩보 정보 분석이 돼서 그게 본국 모스크바로 타전이 돼서 그 자료가 비밀 외교문서 형태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이제 해를 넘겨서 50년이 되면 굉장히 이 전쟁에 관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딱 1년 전에 김일성이 스티코프를 통해 북한에 있던 소련 대사였던 스티코프를 통해서 다시 스탈린을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서 김일성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뭐라 그러냐면 이 회담이 만났을 때 회담을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비공개로 한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럼 뭐라 그래라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런 문서들이 제가
그 72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비밀 외교문서 자료에 비망록 형태로 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둘이 선문답을 나눈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탈린이 공개냐 비공개냐 이렇게 물었던 건 전쟁이 개시가 아니면 그거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개 회담으로. 그죠? 근데 전쟁 개시면은 공개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쟁 개시에 관련된 회담을 하려고 오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공개로 한답니다. 라고 했더니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스탈린을 가서 전쟁을 날짜를 6월 25일 날 새벽으로 정하고 지금 소련 고문단들이 작성했던 선제 타격 작전도라고 하는 그 공격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작전 계획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 전쟁 개시에 관련된 것 세부 사항들을 스탈린하고 와서 협의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탈린은 세계 전략가고 김일성이는 나이 한 30 정도 된 아주 경험 없는 그 젊은 사람이었지만 스탈린은 그 1차, 2차 대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지도자로. 굉장히 노예하고 모든 세계 전쟁을 사실은 다 겪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탈린이 그야말로 그 세계 전쟁 동안에 이 소련 그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그 인명 피해를 본 그 수가 뭐 가히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스탈린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뭐 게릴라전 또는 빨치산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도 굉장히 능하고 전략 전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일일이 이제 이렇게 작전을 어떻게 하라, 군사 고문단들은 어떻게 배치하라, 뭐 이런 얘기를 날짜까지 정하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해서 다시 이렇게 김일성이 지도를 해줍니다. 근데 딱 하나 이 스탈린이 딱 유보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노예한 그 소위 말해서 전략가라고 하는 그 단면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알아서 네가 다 해라 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자기 엉덩이를 빼서 책임을 뺍니다. 그러고선 공을 마오쩌둥인데 넘겨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하되 전제 조건이 있다. 마오쩌둥이 동의를 하면 이행하고 마오쩌둥이 반대하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 그냥 제로다.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최종 결정을 마오쩌둥, 모택동인데 하도록 공을 슬쩍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김일성 일행이 다시 돌아와서 오자마자 중국을 다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중국의 마오쩌둥을 만나서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그 마오쩌둥도 당시에 중국 공산혁명정부를 수립하긴 했지만 타이완이라고 하는 아직 미수복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이 전쟁도 지금 곧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전선을 두 개로 한반도에다가 전선을 하나 두고 대만에도 전선을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그리고 공산 세력의 또 맏형격인 스탈린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걸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전쟁하겠다는 얘기고 그걸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으로 다시 그 스탈린에게 보내서 김일성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확인도 해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그 김일성 동지가 얘기한 그대로다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전쟁 책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그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 쪽에다가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 스탈린이 물론 그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중국의 책임을 더 비중 있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탈린이 얘기한 대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 경험 있는 노회한 전략가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자기 자국에 대한 국가 책임은 굉장히 똑같은 건데 어차피 전쟁을 하는 거고 자기도 지원 다 해주는 건데 똑같은 액션을 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그 러시아 비밀 외교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에 아주 그냥 소상하게 이 개인의 예를 들면 김일성과 스탈린 간의 오고 갔던 이 편지 내용, 그 다음에 김일성이 스티코프 대사를 찾아와서 그 소련에게 어떠한 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메모해서 전부 다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련해서만큼은 이 구후 소련 비밀 외교 문서 자료가 공개되기 전이냐 공개된 이후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994년 이전에 발표됐던 전쟁 원인에 관한 그 세계의 어떤 학자의 글도 제가 지금 보면 그냥 그 학자적인 노름, 유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래탑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좋은 이론을 세워서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 밑에 사실에 대한 기반이 조금이라도 그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6.25 전쟁의 원인에 관해서 전쟁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는 과정을 이 비밀 외교 문서를 통해서 아주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방향을 돌려서 그러면은 이 김일성 일행이 1949년 1월부터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를 잠깐 들여다볼게요.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한국군 내의 좌익들, 이 국군 내에 소위 말해서 공산 세력들이 침투해서 군 내에 이 반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들이 이제 일으킨 사건이 결국 이 4.3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여수 순천 11.9 사건이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순 11.9 사건도 이 군내 반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 배치되어 있던 전쟁 바로 직전에 춘천에 그 국군 병력으로 배치되어 있던 대대장 2명이 강태무 표무원이라고 하는 대대장이 총을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서는 이 국군을 만들어서 전방에다 갖다 세웠는데 대대장 둘이가 자기 병력을 한 500명씩 끌고 북한으로 올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나라 망조예요. 나라 망조. 그렇지 않아요? 국군이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적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해군의 함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함정이라든지 또는 공군에 아까 말씀드린 기껏해야 공군 항공기를 해봐야 연락기
그 훈련기 정도지만 그걸 또 몰고 그나마도 그걸 가지고서 월북을 해버린 사건도 발생하고 해요. 그러니까 군 내에 각 군별로 좌익들이 엄청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침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죠.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두면은 이거 무너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빨갱이들, 좌익들을 빨리 속아내야 된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소위 숙군 작업입니다. 숙군 작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좌익들을 이제 속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제 시작되고 또 굉장히 큰 성과도 있긴 했지만 이 파급 역효과도 굉장히 커서 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김창룡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숙군 작업에 거의 전위 부대에 앞장섰던 인물인데 결국은 빨갱이 잡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특무대 또는 뭐 그런 이제 조직체인데 지금도 이제 뭐 우리가 대북 관련해 가지고 하면은 비밀이 많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소위 특무대라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빨갱이 잡는 특무대원이다. 내가 좌익 숙군 작업하는 대통령 명으로 직접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그런 요원이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 위에 상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럴 만큼 그 당시에는 좌익들이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복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워낙 강조를 해서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순수하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좌익만 잘 속아냈으면 문제는 다른데 그들이 자기 완장을 소위 이렇게 대통령이 채워진 이 완장을 악용을 한 경우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전혀 좌익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투옥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저놈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놈인데 내가 저놈 재산을 다 뺏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또 그렇게 막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도 컸다는 것이 권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새로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신생공화국 정부의 이런 부조리나 이런 소위 말해서 부패의 형태는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경험을 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역기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든 숙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던 것이 역시 군 내에 침투해 있던 좌익들을 대부분 토벌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과도하게 그 당시 분위기가 뭐 사단장들도 이 숙군 작업하기 위해서 요원들이 조사 들어오면 본인이 죄가 없는데도 부들부들 떠를 정도였어요. 거기 걸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차 숙군 작업에 장교 중에 326명을 좌익을 속아내고 사병 출신으로는 1170명 그리고 최종 숙군할 때까지는 4749명을 군 내에 좌익으로 속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전체 병력의 5%예요. 엄청난 수죠. 예를 들면은 한 사단에 제 생각에는 한 개 사단이 제가 보기에는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됩니다. 병력들이. 근데 그 한 개 사단에 한 3명 정도만 학습된 제대로 훈련된 좌익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단들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4,749명을 숙청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쟁 전에 이 숙군 작업을 완수한 거는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결국은 전쟁에 이런 작업이 없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전국 각지에 있던 좌익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들고 일어났으면은 뭐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 숙군 작업을 전쟁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었던 좌익들의 행동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한국군 방어계획하고 이제 정보평가를 잠깐 보면, 한국군 방어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이 대북 정보평가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참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대북 정보 과장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전쟁 바로 전에 대북 정보 과장이 박정희라고 하는 분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북 정보과장을 했었던 경우인데, 그런데 박정희 형이 박상희라고 좌익이죠. 그런데 박상희가 그 공산 활동을 하다가 경찰봉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박상희를 통해서 이 좌익들이 박정희인데 접근을 해서 박정희를 좌익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좌익으로 포섭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 형이 좌익이니까 그 좌익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군 작업 있잖아요. 그 숙군 작업에 걸리면 그냥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근데 옷은 벗었죠. 벗고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 업무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냈던 보고서들을 제가 지금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하고, 북한에 38선대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공격 징후가 어떻고, 뭐 이제 그런 걸 쭉 해놨는데 굉장히 정확해요. 지금 봐도. 그런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대북 정보 평가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당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그 보고서를 아무도 안 믿어요. 그 가치를 누가 안 둬요. 그렇게 정확하게 만든 보고서를. 미군들도 그냥 신뢰하지 않고, 한국군 지휘관들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대북 정보 평가에 의해서 수립됐던 이게 작전 계획, 방어 계획이 작전 명령 제38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문서 방어 계획일 뿐이에요. 문서로만 된. 실제로 이 작전 계획대로 병력이 배치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착착 해서 공격을 할 준비를 지금, 무기도 어떻게 들어오고 탱크 어떻게 들어오고 작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공격을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지금 소상하게 김일성이, 스탈린이, 모택동이 다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이렇게 다 이제 준비가 된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이 실무부서에서 대북 정보평가를 해서 작전계획 수립해서 올리는 것도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휘관이나,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들이 마찬가지겠죠. 그 지휘관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나 이 안보의식이 없는 거예요. 안보의식이. 그냥 오롯이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우리가 뭐 어떻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겠지. 미국이 도와주더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정집으로 예를 들면 거의 무너져가는 집이라 하더라도 뭐 도둑이 들을까 잘 때는 그래도 문고리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는 척이라도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놓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문을 열어놓고서 도둑놈 들어오라고 한 격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그 당시에 국무총리 서리 겸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물이 그 신성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신성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모총장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서 그냥 아첨하는 발언을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 가서 먹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 있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밑에 실무부서에서 이 방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북한이 지금 이 심상치 않으니까 어떻게 대비해서 좀 이렇게 좀 준비도 해야 되고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듣고 그냥 기껏 한다는 소리가 평양 가서 점심 먹자고 하는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그 한국군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이 되는데 불과 한 2달 정도 전에 참모총장을 교체를 해요. 그 이미 4월 달이면은 북한군이 전방에서 2월, 3월 정도에는 전방 소개를 다 하거든요. 소개라고 하는 건 전방 지역에 예를 들면은 그 38선 부근에 가까운데 이렇게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38선 일대에 병력들을 거의 10만 명을 병력을 배치를 해요. 그죠? 그러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새까맣게 그 전국에 걸려서 그냥 공격하는 건데 그러자니 일반 주민들이 있게 되면 이게 작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라고 그래서 그 작전 지역에 있는 마을이나 사람들을 전부 후방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조치하는 것을 소개 작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소개를 2월, 3월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월남했던 월남민들 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정보 부서의 평가도 그렇고, 그걸 보면 이미 북한의 병력 배치가 이미 되고 전쟁 불온간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을 할지 모른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에서 조치한 걸 보면 그 6월 24일 내일 전쟁이 발발하는데 전 부대원에게 장병들에게 외박을 실시를 하고 휴가를 주고 이런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25일 날 그 남침인데 6월 10일 날 불과 한 15일 전에 전방에 있던 사단장을 다 교체를 해요. 사단장을 다 교체를 하고 거기다가 저쪽 문산 쪽에 배치되어 있던 제1사단장, 1사단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백선엽 장군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1사단장이었는데 그분 1사단장을 보병학교로 고등군사반 교육을 보내고 이게 바로 전쟁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북한이 지금 공격하려고서는 이제 이 카운트다운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 남쪽에서 방어하는 쪽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안보 불감증에 걸린 대통령에서부터 군의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사단장 포함해서 모두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쳐들어 올라가면 평양 쉽게 올라가고 신의주까지 해서 우리가 그냥 북한을 먹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북한인데 우리가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탱크를 250대 정도를 갖다가 전선에다 배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탱크 여기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예를 들면 탱크가 여러분 그 도로에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오싹한 느낌이 들어요. 그 아주 굉음 소리하며 이 고철 덩어리 같은 덩치 큰 것이 이렇게 지나가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서움증을 느껴요. 그걸 250대
이 한국군 국군 병력들은 탱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250대를 배치를 하고 야크기, 전투기가 한 200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황인데도 넉넉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지금은 정보 공유의 시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필이라는 리더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 리더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안보에 관한 이거는 뭐 북한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 대한민국은 항상 잠재적인 적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적들에 관해서 이 대한민국 우리의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안보 관점에 안보라고 하는 그런 면에 늘 관심을 갖고 그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러면 그게 이렇게 소위 말해 시너지를 해서 군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쟁에 관련해서 전쟁을 일으킨 놈이 과연 누가 책임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인데 러시아 비밀 외교 문서라고 하는 그 1차 문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그 전까지 어떤 얘기됐던 많은 부분에 뭐 전쟁에 관련해서 군산 복합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미국의 군과 산업이 짜가지고 전쟁을 어느 지역에다 터뜨려 가지고서는 지들 무기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게 전쟁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사쿠라 히로시라 같은 그 학자 같은 사람은 김일성이 남쪽에 이승만이 소위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니까 농지개혁을 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그것도 굉장히 쇄신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공산혁명 정부를 수립하는 명분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성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미국이 북한으로 전쟁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전쟁에 원인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모든 추론과 가설들이 러시아 비밀 외교 문서가 공개되고 난다면 다 쓰레기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실에 기반한 사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었는가? 그럼 쭉 1949년부터 전쟁 발발할 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런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하겠다고 이를 꽉 깨물고서 1년 넘게 반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그 시기에 뭘 하고 있었는가? 자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그 커멘트나 오늘 여기 조달진 추모 사업회 회장님도 계시고 재향군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6.25 전쟁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뭐 다른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6.25 전쟁에 관련된 혹시 뭐 커멘트 하실 부분이 있거나 또는 평소에 생각했더니 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디 코멘트 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